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검찰이 이틀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여전히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남성이 6년 동안 불법 영상물을 찍어오다 적발됐습니다. 대학 시절 자신의 집과 학교에서 몰래 영상을 찍은 건데 영화로 치면 100편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연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살해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승려는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뒤 세상을 등진 충북 청주 여중생이 가해자인 친구 계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추가 정황이 나왔습니다. 유족은 피해 여학생이 생전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진짜 이날만은 얼마나, 이 금요일 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문제지만, 그 중요함을 제대로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 특히 이 소등 행사가 열리죠. 자, 잠시 후 저녁 8시가 되면 서울 남산타워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10분간 소등이 진행되는데요. 자, 대한민국 방송사상 최초로 사건 반장 생방송 도중 지구의 날 기념 소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방송 인생 10년 넘게 이런 광경 목격한 적 처음입니다. 있습니까? 처음인데 처음인가요? 조명이 조금 살아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디 살아있죠? 살짝 살아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처음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이 방송사에 또 한 번 획을 확 긋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다시 밝아졌습니다. 자, 어둠 속에서도 빛났던 이수진 기자. 자, 그리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던 박지훈 변호사. 자, 역시 빛났던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엄마 왕여사 덕분에 사반 입덕했어요. 엄마 이름 한번 불러줘요 하신 김인영님. 왕여사님 너무 괜찮다. 자, 사반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신 김명수님. 저랑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자, 이 프로그램 이거 묘한 매력이 있어 이거. 하신 백성민님. 해외 동포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신 일본의 케이스타님. 엄마가 워낙 고령이시라 사반 시간을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6시에 맨날 전화 드린답니다 하신 에올라 하님. 효녀십니다. 자, 병원 가는 날이라 본방 못 보시는 박경아님, 주화도님, 한영희님, 썬썬님, 모나리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죠. 연쇄 방화범 홧김에입니다. 자, 지난 15일 밤 이유 없이 서울 영등포에서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오늘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어떤 불만 때문에 범행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방안이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나 빼고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열받아서 그랬답니다. 맞습니다. 두 군데를 방화를 했고요. 한 군데는 뭐 그렇게 많이 20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한 다른 건물은 1, 2층이 전소가 되고 3, 4층까지 피해가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상황인데요. 범행 동기를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돈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방화 저지를 때 자전거도 훔쳐 나왔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나오네요. 저 자전거를 훔치고 갖고 나온 겁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거든요. 중한 형이 예상되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아휴, 아, 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경찰 조롱하며 추격전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심지어 잠시 후 역주행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출동한 경찰차가 저렇게 앞을 딱 가로막으니까 오토바이 버리고 이제는 도주를 합니다. 바로 폭주족이었는데 추격전 끝에 폭주족 잡혔습니다. 자, 빨리 잡혀서 정말 다행인데, 자, 그런데 잡히는 과정에서 한 용감한 시민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대, 20대 폭주족들인데 일행 7명 중에서 1명이 단속에 걸리면서 이렇게 잡혀가자 이렇게 항의의 뜻으로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과 한동안 추격전을 벌였는데 궁지에 몰리자 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남성이 도망가죠. 그런데 앞에 있던 시민이 발을 딱 걸면서 이 폭주족이 넘어진 겁니다. 그 사이 경찰이 달려왔고 이 폭주족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2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5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어떤 근처에 있던 한 시민분이 다리를 앞으로 싹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싹 내밀어가지고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검거를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자, 폭주하는 친구들 빨리 정신 차리세요.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14년째 지명 수배 중입니다. 자, 이은혜, 조현수 공개 수배 보름여 만에 검거가 됐죠. 자, 그런데 세상에 14년이 지나도록 안 잡히는 자가 있습니다. 2008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 보이시는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황주연. 이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주연이 누구냐면 14년 전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아내한테는 이제 어린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터미널로 부른 뒤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황주연은 범행 다음 날 매형을 찾아가서 딸을 챙겨달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사라졌는데요. 그렇게 14년이 흘렀는데 황주연은 14년째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팀장님도 저 황주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저 사건 기억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긴급 그 공개 수배 사진이 있었어요. 황주연이 있었는데 저 말씀드린 대로 황주연이가 사람을 2명을 찔렀는데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살아났는데 실제적으로 범행 다음 날 매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딸 부탁한다고 사라지면서 뭐라 했냐면 야, 범인들이 잡히는 거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안 잡힐 자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14년, 2008년이니까 14년째 안 잡히고 있는데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은혜하고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공개 수배를 했지만은 검거 추적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황수현 같은 경우는 검거 추적반이 없어요. 사기만 붙어 있기 때문에 신고나 제보가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언론에서 저 황수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밀양 쪽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국내에 없다고 한다면. 근데 2008년 전이나 10년 동안 밀양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신분 세탁하는 거는 실수를 하거든요. 있는데 아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밀양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게 조심스럽게 처음 보는데 어떻든 방송에 나오면은 쉽게 잡히니까 여기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달에 잡힐지도 모릅니다. 그거 봐야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 황주연 14년 전, 이게 14년 전 사진이라서 지금과 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와 있다시피 112로 꼭 좀 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충격으로 기억 안 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 50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과 폭행을 한 뒤 오히려 막 자해까지 하면서 이 내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연기까지 했던 그 남녀. 자, 그 기사분의 이 보디캠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진짜 시쳇말로 온팡 뒤집었을 뻔했던 그 사건. 자, 저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온 국민이 저 현장을, 저 영상을 고스란히 목격했는데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네, 이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피해자가 글을 올렸는데 18일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대요. 그때 이제 이 가해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가해자 남성은 왜 방송에 제보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조용히 합의하려고 했는데 방송에 그렇게 제보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모자이크 다 해도 난 줄 알더라. 그러면서 도리어 뭐 따져 물었대요. 그리고 그 가해 여성도 도리어 본인이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날 일 기억 하나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해명을 해야 되냐, 어이없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야, 너 왜 그거 그냥 조용히 합의하면 될 것 같다고 뭐 언론 방송에다 그냥 다 공개를 해가지고, 내 주변에서 사람들 다 알아보고, 같이 있던 저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과 병원 다니면서 막 진단서까지 지금 쓰러지는 거 보세요. 자, 일단 뭐 대리 기사님의 주장입니다만, 가해자 측에서 저 남녀가 당신 진단서 2주 나왔으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로 시쳇말로 퉁치자. 근데 이상은 생각도 안 해봤다. 뭐 이런다는데 박 변호사님, 저거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특이합니다. 지금 제보 영상처럼 얼굴을 다 가려놨거든요. 특정이 지금 불가능해요. 뭐 본인은 알려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걸 누가 알아요? 공익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일 수 있죠.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치료받고 있다는 것도 인과성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오히려 저는 2, 300을 달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갈죄요. 협박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더 잘못했고 그 돈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네. 대리기사님한테 당신이 200만 원, 300만 원을 내놔라가 아니라 네.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걸 합의 보자. 그것도 공갈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대리기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압박을 줘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 상황이고 나도 다쳤다고 뭐 나도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공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하. 대리기사는 이거 관련해서 굳이 뭐 다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앞차 너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앞차가 비상등을 깜빡깜빡하죠. 그리고 또 갓길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추월하라는 거구나 하고 추월을 했는데 먼저 갈게, 먼저 가세요 하는 듯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중앙선을 조금 넘어서 가려다 보니까 세상에 알고 봤더니 좌회전하는 거였어요. 박 변호사님. 저것도 사실 지시등이 좀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시등에 따르면 우회전 내지 정차 내지 그렇게 보입니다. 정차 아니었을까요? 비상등 깜빡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속도 갓길로. 같은 것도 이제 여기가 지금 제한 속도가 60km 정도가 되는데 속도도 지켰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좀 따져보면 후행 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뒷차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주의를 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좀 아쉽죠. 저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추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가장 원하는 답은 뭐냐면 한 번 더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뭐 그렇긴 하죠.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과실비를 따진다면 73 정도, 82 정도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앞차를 주목해 주세요. 속도 카메라가 여기 딱 보이니까 일단 딱 멈춥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 지금 트럭하고 자 불박차하고 그랬더니 야야 빨리 가 빵 했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서다가 하면서 막 살살 약을 올립니다. 앞차가 아이고 지금 부딪혔어요. 팀장님 뒷차는 짐을 싣고 있던 트레일러인데 빵 하니까 이 앞차가 열받아가지고 약간 보복운전 성격의 좀 행동을 했어요. 그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일러 차량은 짐을 실으면 브레이크가 밀리기 때문에 사실 빨리 못 가거든요. 정차가 잘 안 되는데 앞차가 만약에 과속이 의미 있으면 한번 천천히 가면 되는데 가다 섰다 했다 하면은 혹시 이거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보복운전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 따라온 트레일러가 좀 차선을 3차선을 변경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복성도 있다고 하지만 안전거리는 좀 안 지킨 것 같아요. 예. 트레일러.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해 보는 거는 뒷차, 트레일러다 싶기는 해요. 하지만 어떻다 하더라도 저 앞차도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다 서다는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서로가 양보를 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만이 인명피해가 없는 건데 인명피해는 없었겠죠. 저 정도라면. 아무튼 운전할 때는 교통실설을 필히 지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시던 광고 시간입니다. 이걸 봐주셔야 저희도 먹고 살고요. 사건 반장도 계속 재미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강민지 여사님 지금 쥐고 계신 리모컨 던져버리세요.
충격받지 말고 들어. 지금까지의 워킹은 온통 충격뿐이었어. 플라이워크만 빼고 충격은 줄여주고 탄성은 올려주니까 신어보면 하늘과 땅 차이. 플라이워크 K2. 일자리 찾기 이렇게 쉬워집니다. 벼룩시장이 원하는 지역도 관심 업종도 알아서 찾아주니까. 세상이 쉽네. 국민과 일자리를 연결하다.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 검찰이 이틀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여전히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혜가 계속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를 알아봅니다. 자, 저 두 사람 어제 그리고 오늘도 조사를 이틀에 걸쳐서 받았다는데 일단 어제 첫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첫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혜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오늘 또다시 오전 10시에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은혜는 변호사가 입회를 해야지 제대로 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내부적으로 자의에 의한 사례가 입증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 네. 없으면 안 하겠다 그래서 불러줬더니 왜 또 입을 닫아요? 아마 좀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부자기가 아닌 자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다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빠트리였던가 아니면 공모했던 증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그런 부분들이 이은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변호사가 있을 때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불리함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기자, 이 계곡 살인 사건 2019년 경찰이 그때 수사를 했던 그 보고서가 어제 한 방송에서 또 그걸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339쪽 분량의 경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은혜가 이제 윤 씨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윤 씨 통장에서 이은혜와 조현수 그리고 이은혜의 아버지 심지어 이은혜의 친구 3명한테 돈이 이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넘어간 돈이 총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이은혜가 이제 윤 씨 통장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빼간 걸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저거 보세요. 완전 쪽쪽 빨아먹었어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는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기 그 조연수 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친구 명의로 돈을 빼돌린 건데 이건 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거기 있는 돈 2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자기 통장으로 옮기지 않고 분산시켰다. 머리를 쓴 겁니다. 이에 어떻든 피해자의 돈을 모아 있는 돈을 저 이은혜가 친구들에게 분산시킨 거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좀 찾기 힘들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시켰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했지만은 수사기관에서 추적하면은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 라는 말을 이은혜가 고 윤상엽 씨한테 했습니다. 예, 소장님. 네. 저는 이 윤상엽 씨와 이은혜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볼 때 정말 윤상엽 씨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은혜는 한 번도 윤상엽 씨의 고통을 공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윤상엽 씨가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은혜가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상엽 씨가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너무 돈이 없어서 빚이 너무 많아서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라고 이제 울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상엽 씨가 이은혜를 극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다 어떻게든지 이제 빼먹었죠.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은혜가 윤상엽 씨한테 10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돈이 없고 내일 아침에 줄게. 그러니까 월급 받았잖아. 그거 줘. 그러니까 그거 월세 냈어. 라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월세를 왜 내? 내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월세를 내는 거야? 라고 짜증을 냈어요. 정말 이기주의의 극치, 윤상엽 씨의 고통이 이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 여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해주고 싶은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는데 본인은 1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네. 어제 그 나온 그 탐사대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렇죠. 야, 진짜 이게 그 또 저렇게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도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다 이 윤상엽 씨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까지 또. 자, 뭐 개인 회생까지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혜가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장기 매매도 신청을 했던 거 알려졌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귀신 헬리콥터 팔아 이거 저건 은어거든요. 예. 뭐 귀하의 신장을 뭐 할트 뭐 리버 이런 건데 이것을 장기 매매를 좀 원한다. 이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검색했던 거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회생하더라도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까지 알아봤던 걸로 보이고요. 또 등산로 그 로프를 검색한 것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극단적 선택을 이미 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이 귀신 헬리콥터 이게 불법 장기 매매를 하는 그 은어랍니다. 귀하의 신장을 뭐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하는 건데 그걸 실제로 검색을 하고 저렇게 자기 이 신장이라도 이렇게 뭐 신체 일부라도 이렇게 해서 그 이은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거에 부응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팀장님. 그 공범 조현수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현수에 대한 제보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동창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중학교 때부터 뭐 돈을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았나 봐요. 돈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돈벌레라고 할 정도로 돈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 안마실소에서 그 카운터도 봤다는 거예요. 이 조현수가 봤었고 20대 초반부터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는데 당시에 그 조현수의 친구가 그 업소의 사장이었었고 이은혜는 직원으로 취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다른 범행 같은 걸 공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그런 업소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둘이서 어떤 범행할 때 상당히 좋았겠죠. 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젊을 때부터 저렇게 만나가지고 범행했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범행할까를 미리 준비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확실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장님 그리고요. 이은혜가 결혼을 하고서 네.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현지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또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은혜가 2017년 3월에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혼인신고를 왜 미국에서 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은혜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 지원금을 딸이 있는 게 알려졌잖아요. 한부모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 두 개를 다 못 받으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안 하고 일단 미국에서 먼저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이 워낙에 뭐 강하게 혼인신고를 결혼을 원했어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이은혜는 여러 번 결혼을 하거나 시도했던 그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결혼을 하자라는 것으로 조종을 하는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윤상엽 씨의 마음을 결혼이 하게끔 하고 싶게끔 조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혼인 신고를 미국에서 한번 다시 와서 한국에서 한번 왜 그랬을까? 지금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국에서 결혼한 그 혼인신고서 가지고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보상금, 보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당국에서 추정한 내용대로 보상금을 위해서 한국에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좀 일단 저희가 진짜 거의 2주 동안 매일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이 검거가 되고 나서도 일단 보면은 짐작했던 대로 이은혜와 조현수, 특히 이은혜는 고 윤상엽 씨를 진짜 어떤 돈으로 봤어요. 그냥 그렇죠. 살아있는 돈으로. 네. 자, 특히나 어제 우리 뭐 박 변호사님 나와보셨던 그 프로그램 저도 보니까 이 고인의 누님이 윤상엽 씨 신혼집에 가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누나 다음에 와 제발 사정이 있어 뭐 이런 또 음성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신혼집에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살고 있고 네. 정작 그 동생은 수원에 있는 반지하 집에서 따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혼집을 구해준 거예요. 집에서 구해줬는데 뭐 1억인가 주고 구해줬던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 친구들
이은혜의 친구들하고 뭐 조현수 등등이 이제 거주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신혼집에 가야 될 사람이 이 윤상엽 씨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고 지금 공기가 좀 됐지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처럼 참 힘들게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은혜의 입장에서는 뭐 혼인신고라든지 또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부분하고 또 그리고 죽음하고 보험하고 이를 따져봤을 때는 뭐 돈의 연관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다만 그 돈하고 이 죽음, 이 윤상의 죽음하고 인과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밝혀진다면 결국은 보험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윤상엽 씨한테 이런 것들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단을 이용했던 거가 아닌가 뭐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남성이 6년 동안 불법 영상물을 찍어오다 적발됐습니다. 대학 시절 자신의 집과 학교에서 몰래 영상을 찍은 건데 영화로 치면 100편 정도 되는 양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 기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랑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충전을 시켜주려고 가져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영상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과 이제 합의를 하지 않고 찍은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고요. 심지어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신고를 해서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불법 촬영에 동원된 초소형 카메라 등 이런 장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기 남자친구의 자취방이 사실상 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기 위한 스튜디오였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큰 충격을 받았던 피해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휴대폰을 들고 잠이 들었길래 이제 충전해 주려고 봤는데 초성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제 영상이랑 사진들이 있어서 뒤에서 촬영되거나 아니면 어디 거치놓고 촬영돼 있는 거라서 전혀 몰랐어요. 학교 내에 있는 헬스장이나 또 학교 강의실 그리고 길거리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기다릴 때도 촬영되고 있었어요. 자, 들으신 것처럼 6년 동안 이 짓을 계속했다. 자, 과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00GB 고화질 영화 100편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기가 예. 제가 뭐 메가 다음 기가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양인데 이 지금 다 압축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이름 자체는 초성으로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응하고 지읒, 시옷, 히읗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300기가 정도 되는데 이게 고화질 영화의 100편 정도의 분량 아주 많은 분량이라고 하고요. 피해자 3명은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 명은 이 중에 한 명이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몰래카메라에 지금 노출이 된 상황이고 지금 나머지도 많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뭐 다 할 수도 없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팀장님, 정말 이 피해자의 신고로 6년 만에 꼬리가 밟혔는데 보통 이런 자들 잡아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네네. 뭐 딱 잡는 순간 이실 짓고 바로 합니까? 안 하죠. 부인하고 있는데 이 피의자도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 하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촬영을 하게 되면 그걸로 처벌받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7년 이하 징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죠. 그리고 네. 이 불법 촬영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을 받아요. 본인이 유포를 해도 처벌받지만 저장만 해도 처벌받기 때문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피해자가 착각한 것 같아요. 본인이 처벌을 좀 적게 받으려고 했지만은 찍는 것도 처벌을 받고 저장하거나 시청하거나 구입한 것도 처벌받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경찰에서 조사한 다음에 검찰에 우리가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데 도주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 피해자를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장을. 아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재범을 계속 한 건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이런 거 구속 안 시키면 누굴 시켜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양이고 너무나 많은 피해자고 상습적으로 지금 불법 촬영을 일삼았거든요. 다만 이게 유포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아이고. 주거라든지 일정하고 인멸력으로 왜냐하면 이 영상들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력은 없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긴 했는데 너무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또 언제 이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 당연하죠.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알아요? 피해자들이 이거가 어떻게 영장이 기각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실 것 또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술하면 그럴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이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를 많이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해자를 따로 불러내서 너희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오승만 경찰서까지 가지 말고 일 키우지 말라고. 제가 그냥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이 그냥 당해도 되는 건가 보다. 피해자는 그 학생들 아닙니까? 자, 제가 아는 대학생 친구도 지금 보신 저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 과 동기가 계속해서 무슨 행동 거지가 이상하길래 뒤져봤더니 자기를 계속 몰래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 지도 교수한테 가서 이거 어떡할 거냐. 교수님이 좀 처분을 내려달라 했더니 얘 남자들이 뭐 다 그렇지 뭐. 지금 방금 보셨죠? 네. 근데 이거는 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남성이 이제 대학에서 예술 관련 학과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이 남성이 좀 나름대로 성실한 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학회장도 맡고 뭐 총학생회 임원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을 이제 학교 측에서 남성을 싸고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 찍고 하는 걸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수장님, 방금 그 교수 얘기 들으셨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기자한테, JTBC 기자한테 지금 막 오히려 버럭 성을 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교수께서 지금 뭐라고 또 했냐면 사진 몇 장 찍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만 보면 피해자보다도 가해자가 더 성실하고 착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번 일로 학과가 피해를 입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분이 어떤 거에 전문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나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교수께서는 이게 마치 자기네끼리 연애를 하다가 잃은 무슨 뭐 연애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가해자는 자기 친구, 그다음에 학교 전반적인 곳에서 수도 없이 영화 100편의 분량의 동영상을 찍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성도착증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만성적이고 깊은 수준의 성도착증으로 보이고요. 범죄로만 봐도 심각한 수준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지금 보지도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피해가 있게 생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글쎄요, 교수님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좀 전 개인적인 궁금함이 생깁니다. 팀장님도 짧게 좀 따끔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 교수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육을 확실히 받으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과연 그 부산의 어느 대학교냐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뉴스룸에서 후속 보도가 나가는데 그 대학교명 이름 공개가 됩니다.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연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살해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승려는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살생을 제일 터부시하는 불가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네, 이게 지난해 11월 벌어진 일인데요. 이 승려가 지내던 지역이 이제 경남 합천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1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승려가 돌과 방망이를 휘둘러서 이웃 주민이 숨진 겁니다. 아니 무슨 이유였습니까 도대체, 소장님? 네,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된 건 소음 때문이었는데요. 이 불당에서는 녹음된 연불 소리를 확성기를 통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옆집 주민이 와서 찾아와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과 방망이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승려와 이 피해자인 이웃 주민의 집은 그냥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제 뭐 산중에 있는 사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가에 있는 뭐 그런 그냥 주택가를 그냥 일반 지금 보이시는 저겁니다. 그냥 뭐 그냥 집이죠 뭐. 예. 자, 그런데 바로 이웃집에 아침 하루 종일 그냥 그 연불 소리가 녹음된 그 소리가 들리니까 특히나 이 피해자는 당시에 어떤 그 요양차 지금 옆집에 살고 있었던 건데, 이게 좀 잦았다면서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연불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녹취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오전 6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크게 틀으면 이게 울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승려가 사람을 죽일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승려분은 사실은 제가 스님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스님이라고 부르기 좀 아까운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승려인데 진짜 승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연불소리 틀어놔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항의하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는 승려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 따져보죠. 진짜 승려였느냐 아니냐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칭 승려예요. 자칭 승려. 승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불당이 있습니다. 근데 불당에 신도들이 와야 되잖아요. 본인만 거기서 불당에서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승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 승복을 승복 저도 입고 다닐 수 있겠죠. 복장으로 했는데 근데 뭐 다른 뭐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불교 조교정에 따르면 이 사람 성적이 없습니다. 또 사찰이 아니에요. 예. 민가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사람 승려 아니다. 뭐 다른 종파가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본인이 승려의 복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승려가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자, 역시 팀장님 예상이 맞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승려가 사실은 주민들하고도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려들한테도 욕설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차가우면 또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인데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익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려라고 보면 안 되고 또 불당에 가보면은 정상적인 그 불교의 문구가 아니라 좀 괴이한 문구. 이상한 문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토속신앙이라든지 무당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승려를 빙자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이 정신을 분석하는 거는 우리 박 소장님이 잘하시거든요.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표지판 아까 나간 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자, 이게 일단 나가고 있는데 자, 저걸 보면은 뭐랄까요? 항상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뭐 정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써 있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걸 전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살인을 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재판에 넘어갔는데 역시나 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망이를 휘두른 게 정당방위였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이웃 주민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고 자신한테 달려들어서 둔기를 휘두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을 일관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반성은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정당방위 자신의 어떤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행위로 공격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런 흉기라든지 도구를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둔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20년, 살인죄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는데 특히 정당방위 부분에서 놀랄 부분들이 있어요.
대문에 이미 둔기를 옆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 거기다가 피해자가 공격에 맞고 넘어지면 일반적으로 공격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여러 번 내리치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 이거는 뭐 무자비한 공격으로 봐야 되지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할 수도 없고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재판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소장님, 세상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대문 한쪽에다가 그 둔기라는 게 야구 배트입니다. 야구 배트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왜요? 네. 이거는 계획됐던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게다가 승려는 정말 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는 정말 폭력을 쓰지 않는 그런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야구 방망이를 한 방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는 한강 누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 공격을 받거나 이러면 내가 이걸로 사람들을 해야겠다라는 정신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승려가 아닌 것은 조계종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승려가 아니었는데 그럼 승려하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무슨 조직 폭력에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동종의 전과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런 무기를 아주 편안하게 가지고 있고 늘 주변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정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019년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2명의 여중생. 여중생이 남긴 2장의 유서에는 그동안 혼자 감내해야 했던 아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중생 A양과 B양, 그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B양의 의붓 아버지가 술을 먹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피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어제는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엄벌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싸움을 끝내지 않겠다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떠난 두 여중생이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 청주 여중생 이 사건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고요. 많이들 아실 텐데 지금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여중생들 유족이 항소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2019년 5월 청주시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하는 일이 있었던 건데요. 이 두 학생은 친구 사이였는데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이 두 학생 중 한 학생의 의붓 아버지인데요. 자신의 의붓 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겁니다. 항소심을 앞둔 유족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숨진 A양이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A양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또 스스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조두순 같은 친구 아빠입니다. 자,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어제 유족들이 공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A양의 본인의 친구의 그 의붓 아버지, 가해자 이 피고인을 조두순에 비유했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하고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 다른 친구가 아니 감히 내 친구를 성폭행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A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마치 지가 조두순 마냥 3번이나 그랬다. 라는 이제 이 팩트를 설명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길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으면 그 사람 같이 느껴져서 깜짝깜짝 놀라고 무섭고 공포에 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졌을 때 그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때의 공포가 떠오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악몽으로도 또 떠오르고 무의식적으로도 떠오르고 A양이 굉장히 좀 극심한 우울증이나 공포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A양 친구의 의붓 아버지라는 자가 이 A양과
자신의 의붓 딸에게 집에서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짓을 벌이고 이후에 아이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팀장님, 이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발버둥 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예이 양하고 그 그러니까 계부의 딸 비양이 피해자인데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고 이 피해자 예이 양이 다른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계부의 딸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지만 같이 통화를 시켜서 그 내용, 즉 성폭행 당한 내용을 증거로 삼으려고 녹취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해주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들이 오히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범행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녹취라든지 이런 걸 수집했던 거예요. 당시에 좀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피의자, 지금 피고인이지만 그 사람의 증거를 좀 확보했으면 싶었는데 증거를 좀 확보를 많이 못했으니까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요청을 했던 거죠. 자, 이 아이가 이 A 양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 처벌받아도 1년밖에 안 돼. 네. 뭐 이런 세상에 형량에 대한 걱정을 이 여중생들이 한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컨대 너 무슨 범죄가 되니까 뭐 형법상 강간죄는 한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여중생일 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고 강간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아마 다 알고 있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피해자하고 친구하고 대화 나누는 거 보면 1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아동 학대, 강간 이거 얘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아마 무력감을 느끼고 이 친구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양과 그 의붓 아버지, 이 피고인의 딸 B양, 이 둘이 유언장을 남기는데요. 자, 이 기자. 네. 이 유서가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A 양의 유서에는 너무 아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고통이 극심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A 양은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더 아파하실까 봐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라고 적었고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 이 일이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A 양 말이죠. 이 A 양의 부모님하고 저희 제작진이 통화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토요일이 이 A 양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시죠. 네, 재판에 그 증인도 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내 생일인데 납골당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납골당 내일 가고, 사실 저는 제가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자기 무죄주장하다가 자기 감형 받으려고 매일 반성문 쓰고, 뭐 사형이 됐든 무기징역이 됐든 저희 가족한테는 뭐 아무리 뭐 큰 성과를 받더라도 저희 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로 사실 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의붓 아버지라는 자가 말이죠. 성폭행이 없었다, 나 하지 않았다 계속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많다고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안 했다는 그 증거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유족들이 이걸 반박하는 증거를 공개했죠. 맞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술 먹인 학대 행위 이런 것만 필요한 것만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2심에서 갔을 때 자기 딸 성추행한 것을 인정했는데 다시 성폭행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성적인 어떤 불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지금 김성민 씨죠. 이분 피해자 측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불구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2심에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
1심에서 했던 부분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보면 뭐 팀장님이 이 친정을 조금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유족들이 경찰의 어떤 대응에 좀 많은 좀 유감을 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청와대에 이제 국민청을 올렸었는데 아마 경찰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한 건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하고 현장에 있는 압수수색도 불구하고요. 또 범행 현장을 가가지고 수사도 안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증거는 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압수수색 영장도 경찰이 청구해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억하면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족 측에서는 아마 이제 경찰을 미워했었는데 경찰만 책임이 아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만 수사하는 시스템 이런 걸 이제 바꿔서 좀 더 피해자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시스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전체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경찰도 수사를 잘해야 되지만 법규도 좀 이런 데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게 시스템을 조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국민청을 했던 거죠.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20년형이 1심에서 나온 거죠. 항소심의 기일이 5월 12일입니다. 다음 달. 이날은요. 이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지켜보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한 지 3년,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다는 이 씨. 요리하는 건 좋아하지만 퇴근 후 저녁 준비가 버거웠던 부부는 결혼 전부터 집밥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치와 밑반찬을 잔뜩 챙긴 시어머니가 방문했는데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포장한 반찬들과 배달 음식을 보고는 이 씨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난감한 이 씨와 달리 엄마 반찬에 입맛이 돈다며 시어머니의 방문을 반긴 남편. 시어머니가 가신 후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남편은 그제서야 집밥이 먹고 싶다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이 전업주부도 아닌데 저녁 준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지속적으로 집밥을 요구하면 이혼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 부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백 아나운서 말이죠. 만약에 이제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서 신랑이 백 아나운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맞벌이 하는데 뭐 저런 식으로 나온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백 아나운서는? 저는 퇴근 후에 같이 데이트도 할 겸 같이 장을 봐서 함께 요리를 해서 먹는 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집밥을 해먹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 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평일에도 간단한 국수나 볶음밥 정도는 해먹었고 주말에는 식재료를 사서 남편이 좋아하는 한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일 저녁에도 주말과 같은 집밥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씨는 맞벌이를 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집밥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씨 부부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시기 전에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하려고 양원호 또? 앵커는 왜 그래 또? 훗날 사모님께서 집밥을 해달라고 퇴근 후에 집밥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한테 이제 네가 차려라 저한테 그러면 예, 제 와이프 될 사람이 네. 전 결혼 안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알겠어요. 알겠고.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제도 정말 뜨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이 채팅창에 마구마구 좀 생각 좀 올려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일단 맞벌이 부부. 이 맞벌이 부부인데 이 집밥을 얘기하면 조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일 뿐만 아니라요. 모든 걸 좀 공평하게 노력을 했었던 부부라고 합니다. 뭐 결혼도 반반 결혼을 했고 결혼 전에 모은 돈도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직장 다니는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퇴근 후에 요리해서 먹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도 웬만하면 퇴근하면 좀 쉬자라고 해서 저녁을 좀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하는데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전혀 해먹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뭐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 같은 걸 사서 이제 햇반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무튼 이제 밥하고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즉석밥. 네, 즉석밥. 자, 그러면은 뭐 완전히 뭐 손을 놨던 건 아니네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집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라고 보니까 직장과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퇴근하고 와서 밥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예, 이제 하는데 그런데 남편분도 가사 분담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남편 잘못이에요. 가사 분담 안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둘이서 뭐 인터넷으로 뭐 시켜 먹다든지 아니면 외식하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집에서 해먹는 시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됐던 건데 이럴 경우는 남편이 좀 신경 썼어야 되는데 남편도 피곤하니까 가사 분담을 안 했는데 남편들도 가사 분담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이 하시나요? 저는 빨래만 안 하죠. 설거지 하죠. 그다음에 청소하죠. 화장실 모조리 확실하게 합니다. 아, 진짜? 예, 락스 뿌려가지고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이 가사 분담 이거 진짜 확실히 맞벌이 부부 저는 제 주변에도 뭐 많지만 이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유 그날 싸우는 날이에요. 네, 우리 팀장님 사모님께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했다 그래. 근데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의 반 정도도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너무 무섭게 이렇게 막 많이 부셔갖고. 박 소장님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무서워요. 생방송 중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럼? 확실하게 대답할 겁니다. 일단 걸고 계세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성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는 했대요. 근데 내가 도와줬어. 나도 해줬어. 내가 했어가 아니고 내가 해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게다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맞벌이고 살림살이도 둘 반반이 했고 정말 다 이제 합의가 됐는데 남자는 나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 이 남편은 한 번도 이 집안일 해본 적이 없는 남자라 도왔다고 듣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 통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지금 연결됐습니까? 여보 통화 한번 해봐. 내가 일하는 거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모님.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자, 여사님. 저희 앵컷입니다. 예. 아, 그 마이크에 좀 대주세요. 네네. 여사님, 우리 팀장님이 진짜 가사 분담 확실히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아, 약간 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예. 설거지도 잘 도와주시고 청소기도 잘 돌려주세요. 내가 설거지까지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왠지 미리 다 고맙습니다. 각본을 짜고 지금 고마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말이죠. 항상 이런 거 문제가 생기는 게 시어머니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 등장을 합니다. 예. 그날도 이제 좀 사서 먹는 반찬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더 맛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와요. 시어머니 들어왔는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밥을 좀 음식하고 사왔는 거예요. 그 음식을 딱 보자마자 남편이 엄마 밥 맞나? 엄마 자기 엄마 밥 맞다고 진짜, 좋다고 또 그걸 먹고 막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 하는데 시어머니가 배달 음식 같은 걸 보면서도 샀던 반찬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냉장고를 보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냉장고를 보니까 열어봤구나. 배달 음식, 아이고, 진짜. 식재료는 전혀 없고 다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또 막 유통기한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날 듯 말 듯한 이런 아이고. 것들. 그래서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요새 참 아프고 몸도 안 좋다 하던데 이런 거 먹어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남편 아유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반찬 먹으니까 너무 살 것 같다라고 또 해버려요. 아이고, 진짜. 에이. 그냥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모두 어떤 것든 잘못 먹고 운동 안 하면 몸이 안 좋은 거죠. 맞아요. 네. 아이, 참, 이거 진짜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왜 하필 그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짠 하고 등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내 몰래 시어머니에게 반찬 부탁을 해놨던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 배달 음식이 이제 지겹다면서 집밥이 먹고는 싶은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집밥을 안 해놔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밑반찬 좀 갖다 달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제육볶음 나 정말 해주면 잘 먹을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육볶음 제대로 해준 적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와 같이 이제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는 최악이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사가 커지는 거예요. 소장님. 네. 예. 그러니까요. 그 김치찌개를 요즘 남자들은 직접 끓여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똑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뭐 시간이 많고 체력이 있으면 뭐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아내도 사실 요리를 잘한대요. 잘해서 맛있게 해줄 수 있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이 뭐 남편이 시간이 되면 남편이 좀 해라, 같이 하자라는 생각인데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자기는 집밥 먹고 싶다. 밀키트도 지겹다. 배달 음식도 지겹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집밥이 좋죠. 저도 집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두 부부가 사는데 요리 재료를 다 사놓으면 사실 상해서 버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불만을 갖기 시작하니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야, 아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연기 네? 이후에 아까 그 연기 이후에 확실히 연기가 늘었어 진짜. 예. 드라마 나오시더니 네네. 그 이후에 아주 채팅창 분위기가 확 변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런 이 몹쓸 놈 막 뭐 이런 거 지금 나오고. 네네네. 예. 아니 박 변호사님 네. 몹쓸 놈이라는 게 아유, 아니라 그 저는 남편이. 뭐, 저는 뭐 밥 다 뭐 저는 먹는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 사서 먹든 뭐 해서 먹든 근데 뭐 일단 이 집밥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집밥이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막 너무 단백질 고지방 돼가지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또 사 먹는 게 맛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문제가 이게 단점이 또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 있냐면 밑반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니까 다 못 먹고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들은 좀 간이 좀 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 이제 이 여자분이 하는 음식은 간이 좀 약하고. 아이고. 그래서 간이 세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줬던 거를 음식에 입맛 별로 맞지도 않고 또 버리는 것도 싫고. 예. 그래서 계속 갈등이 좀 증폭됐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네. 남자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이제 좋은 뜻을 갖다 줬지만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집밥이 뭐 난 집밥을 좋아하는데 가끔 치맥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외식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래가지고 아마 부부 고부 싸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만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그럼 승호해야 되는데 그럼 당신이 집밥을 해.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럼 고부 싸움이 부부 싸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남성이 먹고 싶으면 본인이 만들어요. 라면을 끓이든 본인이 만들면 되지. 여자를 왜 시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 또 사모님 연결하더니 또 약간 너무 높으시네.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남편의 집밥 요구 때문에 생긴 갈등. 박 변호사님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자, 우리 민법상 이혼 사유 6가지입니다. 그중에 이제 뭐 고부 갈등도 그냥 갈등이 아닌 심히 부당한 학대가 있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혼 사유 될 수 있는데 뭐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시어머니 행동 같은 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그 사유 중에 집밥 먹자, 반찬 그만 먹자 이게 좀 해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이거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렇죠. 남편이 계속적으로 좀 변하지 않고 엄마 밥 맛있다 자꾸 이런 짓 하고 이래가지고 더 갈등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해결의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터지면. 그렇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딱 한 문장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거에 반반했으니 밥도 반반해라.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막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가브리엘라 님이 남편이 이혼하려고 일부러 계획한 거면 정말 성공적인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진짜? 하셨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님은 엄마랑 평생 살지 왜 결혼했냐 이렇게 일침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마시는 새님은 저런 사람도 결혼을 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픽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네, 벤치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데요. 그때 빨간색 스쿠터 한 대가 다가옵니다. 네, 스쿠터를 탄 남성, 벤치에 앉은 고양이를 쳐다보더니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인인가 보죠, 집사?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고양이가 스쿠터를 타고 나타난 집사에게 자, 저렇게 다가가는데요. 갑니다. 집사 말을 정말 잘 듣는 고양이 어디 같은데요. 가나면 안 가는데.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양이가 집사가 타고 있는 스쿠터에 올라타죠. 점프. 네, 집사는 이 상황이 좀 익숙하다는 듯 고양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곧장 출발을 합니다. 야, 이거 한두 번 타본 솜씨가. 자,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네, 지금 집사 말에 따르면 집사를 따라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익숙하게 집사의 스쿠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집사로부터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다는 듯 집사의 머리를 붙잡고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쩜 좋아.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안정적이기도 하죠, 자세가. 뭐 천천히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귀엽습니다. 자, 두 번째 픽 스페인으로 가보시죠. 네, 귀여운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뒷다리로 선 채 앞발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렇게 강아지가 추는 춤이 밴드 음악의 박자와 딱딱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음악이 나오는군요. 음악에 맞춰서 들리시나요? 지금 하는 네네. 거구나. 저기 밴드가 있네. 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강아지의 모습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 주인은 어디 있어요? 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저 남성이 견주입니다.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강아지를 말리지도 않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저렇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재롱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한참 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춤을 추는 강아지, 지치지도 않나 본데요.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귀엽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자,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갑니다. 자, 비행기 아닌데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뒷좌석 남성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좀 두르고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 폭행하고 있는 저 남성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 핵주먹!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아유, 세상에. 보이죠? 타이슨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행 여객기 탑승을 했는데요. 자신을 알아본 승객과 함께 셀카 찍어주고 간단한 대화도 나눴다고 해요. 근데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타이슨의 심기를 건드렸고요. 결국 타이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먹을 날린 겁니다. 근데 계속 야 찍어봐 하면서 그러니까요. 저것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승객이 찍은 동영상 보면 올려요, 지금. 승객이 앞자리에 앉은 타이슨을 향해서 좀 오버된 동작을 합니다. 또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타이슨 측은 뒷좌석에 승객이 많지 않은 상태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타이슨은 어떡해. 아프죠? 많이 아프겠죠? 그 뒤 스스로 여객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한창 전성기 때 타이슨이 링에 오르기 전에 사람 죽일까봐 그렇죠. 일부러 힘을 빼고 올라갔어요. 네. 이마에 좀 피났죠. 다행인 게 저 정도면 어쩌면 좀 좋아. 피해 승객 응급 처치를 받은 저 정도만 해도 다행이야.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타이슨 이 사건으로 어떻게 혐의를 받을지 체포될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주먹입니다. 아직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중국의 한적한 골목인데 여자아이가 유아용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어요. 화면 오른쪽에 보면 무언가 좀 나타나서 자, 여자아이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예, 설마? 맞습니다. 야생 원숭이에요. 동네 원숭이 아니고요. 예. 그때 원숭이가 갑자기 공중으로 활짝 뛰어들어 여자아이 어깨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질질 끌고 가.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왔어요? 다행히 이 상황을 목격한 남성이 있었고요. 남성이 야생 원숭이를 도로에서 지금 쫓아내서 다행스럽게도 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정말 위험천만한 얘군요. 상황인데요. 이 아이입니다. 원숭이에게 습격당한 이 3살 배기 아이인데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치료와 예방접종을 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원숭이 잡아야죠, 그거. 야생 원숭이니까 산으로 돌아갔겠죠. 산에 내려왔는데 아직 경찰은 이 야생 원숭이를 못 잡았다 하고요. 혹시나 경찰이 야생 원숭이를 잡는다면 야생동물보호기관에 넘겨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흑인 소년이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경찰관이 아이의 등 뒤로 양팔을 잡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가 고통스러운지 울부짖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던 이 남성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따졌는데요. 경찰관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비꼬았다고 하는데요. 어허. 남성의 강력한 항의에도 경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자동차에 태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소녀는 8살이고요. 과자 한 봉지를 훔쳤다는 이유로 저렇게 붙잡힌 거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Man, what he stole a bag of chips? So y'all treat me like a whole cold-blooded killer? Keep walking, dude. You don't even know what you're Keep talking walking. I do. I know what I just came up and see. If he stole some chips, I'll pay for them. I'll pay for them. 네. 이 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그러겠네요. 너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한 게 과잉 진압.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연 전해드려야 되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새내기 대학생 이동건님인데요. 오늘 사건 반장 가족이신 어머님의 생신 축하를 부탁드렸는데, 자, 모자간에 이 대화의 대부분이 다 사건 반장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거실에서 어머님이 하하하하 웃어가지고 뭐야 그렇게 딱 나가 보면은 사건 반장 보고 계신다고 맨날.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생일을 앞두고 이 동건님이 엄마 선물 뭐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더니 어머니 왈 사건 반장 사연 당첨. 저렇게 답을 하셨더라. 자, 생일 축하 전문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동건 씨 어머님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만수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은요,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피자 한 판 드리겠습니다. 전화 오면 피자 보내겠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네. 사모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해 주십시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